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 영교협회장님께서 이 2학년 기념 전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하게 된 계기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남대 제자분들 저 출석 점검을 꼭 하시고요. 오늘 날씨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 공기가 하셨고, 저희 협회도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기타 이메일이라는 데 통해서 협회가 뭔가 조금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구나 기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는 저희가 충족해 드릴지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전에 교육소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가만히 듣는 거죠. 마음을 가만히 듣는 거죠. 오늘 그런 모임으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사실 시간이 조금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이 조금 모자랐는데 템플레이를 박건홍 선생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섭외할 분들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제일 빠르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기록학회의 회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록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시리라고 저희가 또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2학년 기념관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에 희생되어졌던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죠. 2학년 열사가. 그래서 얼마 전에 25주년이었을 때 2학년 열사의 유품들 대상으로 학교 본교에서 전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바로 위에 1층 여기는 교육장 겸 뭐 이런 사진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 위에 층에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당일날 희생되던 당일날 입었던 옷 같은 것들도 아니면 뭐 바지 주머니에 있었던 뭐 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이제 문헌 자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존 처리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저희 연세대학교 박물관하고 그쪽에 이제 약속을 통해서 저희가 이 유품들이라든가 문헌 자료들이 지금 박물관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탈산 처리도 하고 소독 처리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안전한 보존을 위한 보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층이 이제 사무실인데 사무실 옆으로 이 2학년 기념관에 수장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완벽한 항원 항습 시설을 갖추면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보존 처리가 끝난 것이 다시 넘겨져 와서 보존도 되고 새롭게 전시도 될 계획입니다. 저희 뭐 연세대학교 박물관 얘기가 아니라 그 교육 전문가들이 주변에 이렇게 자그마한 기념관, 자그마한 사립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기록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단지 전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하고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비전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 꽤 됩니다.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협회나 또는 지방에 있는 여러 지부들 또 교육기관들 이런 데서 좀 나서서 주변부터 이 기록 문화를 충실하게 해가는 그런 운동도 함께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잠시 쉬는 시간에 여기 걸려있는 사진들도 좀 보시고 위에 있는 간단한 전시실도 한번 함께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일정은 이제 바로 박건홍 선생님께서 자유 주제로 한 30분 정도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청 저희 프로그램 테마가 섭외된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말씀하고 싶으신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저희가 박범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이제 편집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협회 홈페이지 서비스가 되게 될 텐데요. 혹시 주변에서 오늘 되게 듣고 싶었는데 뭐 사정 있으셔서 못 오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또 선생님들께서 듣고 싶은, 모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모시게 된 박건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문가협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저를 첫 번째 그 연사로 이렇게 초청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일주일 안에 이 행사가 저에게 이제 제가 결정하기까지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날 오후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 낭비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까 하다가 역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논문을 얘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과 연구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역사학을 했어요. 89년부터 해가지고 98년 정도까지 공부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초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10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간격으로 뭐 이렇게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고 99년도에 국가기록원, 과거에 이제 정부기록부죠. 거기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또 거의 한 10년 정도를 제가 2008년도 한 8월까지 기록원에 있다가 학교로 이제 옮겼는데 처음에 갈 때는 휴직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원래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이제 모색하려고 하다가 휴직 상태로 갔다가 2009년 5월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됐었어요. 왜 그렇게 자꾸만 사표를 내? 그 해 초부터 막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몸이 안 달이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삶을 뭔가 좀 모색하고 싶었어요. 기록원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9년도 한 5월까지는 국가기록원에 다녔었지만 사실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학교로 이제 옮기게 돼서 또 그 한 10년을 이제 보냈죠. 그래서 제목도 10년, 그 다음에 다른 10년, 그 다음에 또 다른 10년 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또 다른 10년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갔어요. 제가 학교 온 지 5년 하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하는 것도 제가 전에 저희 이제 역사하는 분들 중에 저희 선생님이 저희 여기 지도교수죠. 스승님이 이제 강만길 교수님이라고 역사학계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원로 역사학자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연구는 안 하시지만 강연도 하시고 글도 쓰고 그러죠. 83살 정도 되셨는데 원상 활동을 하시죠. 근데 보니까 당신도 얘기하시기를 나이가 이제 한 정년퇴임 한 무렵 정도 환갑 넘고 이러면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어떤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아마 좀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역사자들도 환갑 넘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는 뒤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역사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하다가 말로는 다 전달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자료를 그냥 하나 모아봤는데요. 앞에 본 이제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라는 책은 그 공관 10년의 성과물입니다. 학위 논문을 좀 수정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낸 것이었고요. 제가 역사학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그 세대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우리 이원규 협회장님도 계시고 심성모 선생님도 계신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80년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게끔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80년대 후반에 부로공단에서 야학을 한 적이 있어요. 야학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민중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가 교회 또 나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야학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야학을 하는 그게 제가 사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잘 모르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야학으로 그 교회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구로공단 지역에 야학연합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야학을 갖다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저희 같이 이제 예전에는 야학 선생들을 강학이라고 했었는데 그 강학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계셨고 후배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현장으로 갔어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노동운동판에 직접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민주노동당이죠.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나 이런 데서 활동하다가 민주노동당에 이제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했던 후배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참 막 젊었을 때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기에 나이가 한 29쯤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공부보다는 술집에 더 많이 가 있었고 거의 술과 함께 인생사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장편소설 쓸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공부 이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그럼 뭘 할까. 그래서 그들하고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8시간 노동하면 아니면 10시간 노동하면 8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사실 노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계속 이제 술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역사계가 거의 뭐랄까요 인원도 많았고 80년대 이제 그런 민주운동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늘 일상화되어 있죠. 저희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록학대학원에서는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선배나 선배 구조들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당시에는 거의 세미나를 한 3-4개씩 했던 것 같아요. 사회과학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학한 것도 있었고 전에 어떤 기기에 의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래도 나는 노동운동사를 하자.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역사 일제시대 다루는 그 역사의 과제 중에 하나가 민족해방운동사, 그중에서도 사회주의운동사를 정리하는 게 일종의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회주의운동사 관련된 노동운동사를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논문을 썼죠. 처음 쓴 논문이 1930년대 초반에 조선질소 비료공장이라고 있어요. 충남에. 거기 노동자 조직운동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책 서문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왜 이 책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의 그 대학원 운동론 또는 무슨 학술 운동론 해가지고 그런 운동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정리도 되어 있고 우선 수쟁도 있고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나온 학교는 대학원 운동론에 강점을 두고 학술 운동보다는 이렇게 학회 만들어가지고 학술단체 협의회라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학술 운동론의 성과에 의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진보적인 무슨 이제 사회과학 단체도 있고 뭐 역사학 단체도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때 활성화되어가지고 그 결과물이 이제 학술 단체 협의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대학원 가서 석사과정 들어가자마자 뭐 이런저런 이제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뭔가 일을 맡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협회에서 이렇게 막 그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학생의 일도 뭐 해보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논문을 써야 될 시기여가지고 어쨌든 한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에 있는 거고요. 그냥 보통 이제 제 나이쯤 되면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 실적을 요구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뭘 해놨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94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제가 쓴 역사학 논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노동자가 들어갈 겁니다. 한두 개 빼놓고는 노동운동이나 노동사 뭐 원래는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생활사를 쓰고 싶었어요. 저희 그 강명민 선생님이 학생이신 그분이 쓴 책 중에 일제시대 빈민생활사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노동자 생활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고 싶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는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을 밝혀줄 만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전체를 포괄해서 이제 노동 정책과 노동자 생활을 포함하는 노동사 연구로 이렇게 학위 논문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2007년까지 제가 역사학 논문을 썼는데 그거는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전공을 했으니까 이 당시는 이제 정교육부정소 국가기록원에 이렇게 근무할 때였는데 필요한 이제 어떤 요구가 오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쓴 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원래 제가 그 기록원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학위 논문을 99년도 2월에 내고 한참 공부에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시야를 하지는 않겠죠. 논문 안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 한남대 학생들도 많은데 박사 논문 내고 나서 정말 피를 받았다고 해서 공부에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노동운동사 내지는 노동사 전체를 갖다가 근현대에 아울러가지고 한 80년대까지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뭐 여러 권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막 공부하려고 했던 때가 99년도였는데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당시 정기록보존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한 열몇 명 돼요. 한 13명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뒤에 가가지고 뽑게 되는 것이었죠. 이범규 선생님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때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어떤 계기도 있고 해서 우연치 않게 이제 합격을 하는 바람에 정부교육보존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미련 같은 게 있습니다.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 좀 다른 이제 학문의 어떤 분야,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젊었을 때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들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대충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열정을 다해서 쓴 글이 노동통제 이데올로기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였는데 2006년도에 낸 글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그 위에 쓴 거는 사실은 정성껏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저거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하고 그런데 작성 논문에 썼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노동통제 이데올로기를 노사협조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현재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역사학은 사료가 바탕이 되는데 사료를 볼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아니었고 또 노동운동사나 노동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한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글들을 썼죠.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99년도 말부터 2008년도 초반까지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의 아카이브예요. 뒤에 이제 그 기록학을 대중화하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한 5년 동안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사실 강의 주제를 내 인생의 아카이브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본 거죠. 제 삶을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제가 거쳐간 조직으로 이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조직으로 하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 실업자였던 적이 많죠. 제가 중간에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실업자인데 다 학교라고 치면 됩니다. 학교에 한 10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록원에서 제가 10년 있는 동안에 저만큼 또 이렇게 여러 곳을 전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국가기록원에 99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으니까 10년 거의 가까이 있었는데 기관이 정부기록보존소, 그 다음에 국가기록으로 변한 것도 있고 제가 2004년도 8월에 청와대 파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청와대 파견 가서 한 1년 있다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또 1년 정도 파견 가 있다가 국가기록원 다시 왔다가 뭐 대통령기록관 갔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록원에 가서 사실은 제가 기록학에 대해서 좀 처음에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언제 처음 접했냐면 99년도 3월에 그 명지대학교랑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기록관리학 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입학을 했죠. 그 당시에 역사학계 붐이 일었습니다. 기록학을 저기를 명지대학교를 가게 되면 취직이 된다더라. 그래서 그 역사학계 당시에 한 130명 정도의 인원이 거기 교육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반이 30명 정도 됐죠. 나머지 일반은 이제 90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업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냥 반만 특별하다고 수업은 똑같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다 역사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역사학 같은 경우,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연구회나 또는 뭐 역사문제연구소 뭐 이런 이제 그런 데랑 다 같이 뭐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학교가 달라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가면은 이제 술을 한 잔씩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강의는 한 2번, 3번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학생이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역사학을 더 하고 싶고 대신 선배들이 저희 가면은 아무튼 무슨 나중에 어떨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기록이야기를 해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사실은 사람들 만나러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에 술 마시러 다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지금 통일부 연구사로 있는 김영경 씨라고 있어요. 연구대학교 나와서 집에 안 가요.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막 술 마시는데 제가 후배들, 우리 역사학하는 후배들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술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었어요. 나중에 주영삼 선생하고 결혼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임이 즐거워가지고 가끔 가다가 기록하는 공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록원에 들어가니까 기록학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독해하는데 저도 똑같았죠. 이게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조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원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이상민 선생님, 그 다음에 몇몇 분의 또 전문위원들, 또 앞에 연구사 연구관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가 이제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가지고는 이제 부족해서 사실은 같이 들어갔던 이제 거의 동기들 중에 한 10명 정도가 처음에 같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성산 근처에서 하면은 뭔가 소문날 것 같으니까 우리들끼리 몰려다닌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저기 동학사 가는 길에 상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백숙 시켜놓고 밤에 이제 세미나 하는데 우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이상민 선생님이에요. 이상민 선생님한테 저희가 세례를 받은 거죠. 기록학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그런 세미나를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부정기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모임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책도 찾아보고 글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이제 독학을 한 거죠. 서로가 이제 도와가면서. 그래서 그 기록원에서 기록학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역사 연구하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간 적이 한 2차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논문,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서 한 96년도나 연구되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정부기록보존소는 여기 청와대 올라가는 길에 수자동에 창성동이라고 해서 거기 아주 조그맣게 있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직원들이 무지 불친절했습니다. 서비스? 이런 개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한 게 저기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을 안 가지고 내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있었던 이제 30년대 후반 이후에 주로 법령과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제가 논문에다 이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 논문에 책에 보면은 정부기록보존소 주가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모든 나라의 내셔널 아카이브에는 줄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국가기록원은 그걸 만들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기록원에 대한 첫 인상은 안 좋아서 저곳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할 줄은 몰랐다. 인생이 바뀐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낸 게 2003년이었는데요. 실제로는 2002년도 여름쯤에 거의 다 썼었어요. 그 다음에 규정을 하고 출판을 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이제 기록관리법 시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록원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했죠. 법에 있는 거를 갖다가 왜 제대로 안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지도화가 되어가지고 기록 연구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법에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기록원 내부에서도 소랑설레가 많았고, 소장이, 연구소장이 1년마다 거의 바뀌는데,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어떤 답답함을 뭔가 공부를 했으니까 글로 써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야독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기록보존소의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편집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낮에 제가 조금은 직위가 이제 연구관으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나름 이제 결제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분석위원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 거죠. 뒤에 누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 이 의자 배열 구조를 보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위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감시를 당하죠. 저는 감시를 한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당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니까 낮에 공부하고 낮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술 먹으러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제 혼자만의 힘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사람들을 잘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책 부록에 중국에서의 북한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것은 중국어를 잘 하셨던 그 국가기록에 지금 계신데 연구하는 계시는 임춘수 박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에다가 실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상민 선생님이 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이렇게 뒤에 부록으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봤던 것,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제 개인의 성과물이 아니라 그 시기에 기록학을 했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상로를 제가 약간의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면 빠지는 사람이 서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후배 동료들에게 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맨 마지막에 이제 보통은 책을 쓰고 나면은 무슨 어디 상이 바라다 보이는 연구실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썼던 그 노동정책과 관련된 책도 똑같이 썼습니다. 거기는 정교육 교조사라는 건 빼고 곳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낱낱이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글이 그때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죠. 제대로 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기록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책들이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던 것 같고요. 서문에 제가 쓰고 나서도 굉장히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록관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답답한 타개하는 현실을 천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문제의식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청와대에 이렇게 이제 파견 갔던 것, 그 청와대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찰나에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사람을 한 사람 파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 책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을 파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시 농부기록보전서에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가서 2004년 8월에 청와대 가가지고 이른바 기록관리 혁신 작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혁신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청와대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근무했던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로 좀 해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사실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지점들을 짚고 있었어요. 국가기록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 계기는 제가 처음에 청와대 가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04년 8월 초에 갔는데 원래의 파견 기간은 3달인가 됐습니다. 보고서 하나 만들고 기록원 같이 돌아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가 그래서 이제 한 달 중에 보고서를 만들었죠.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같이 이제 그 업무 관리를 하는 그 파트들이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 행정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죠. 이게 8월 29일 정도에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한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예요. 여러분들 아마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은 다 그동안에 학계가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기록원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당시에 정보관리, 그러니까 정보공개하고 기록관리하고 사무관리를 갖다 통합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고서에다가 국가기록정보위원회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보고도 했었고, 대통령기록관리법도 만들자고 했었고, 뒤에 이제 혁신하는 과정에서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그 로드맵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드맵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의 어떤 학계의 성과가 이렇게 그 로드맵에 반영된 건데, 마찬가지로 그 보고서도 그동안의 학계의 어떤 논의나 성과를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가 잘 되어서 다행히 기록관리 혁신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참여정부에서 그런 혁신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 기간이 이제 길어졌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더 있게 됐고요. 제가 나오게 된 거는 자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술 마시다가 얘기를 하시죠. 혹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시기에 2000년대 초반에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제 책을 한 권 쓴 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3판까지 인쇄를 하고 절판되어 버린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고요. 제가 인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책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한 100권을 줬는데, 당시에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원이 한 120명가량 됐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는 못 드렸고, 당시 대전 청사에 있는 모든 직렬과 직급과 상관없이 제가 한 권씩 다 드렸어요. 보고 혹시라도 같은 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드렸는데 다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은 이제 그랬던 거죠. 기록원부터 뭔가 좀 바뀌지 않으면 이 기록관리라는 것은 어렵겠구나라는 절망 같은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 책을 써서 더 의무감을 느낀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기록학을 하지 않고 역사학 공부는 그냥 하고 직장을 그냥 다닐 수도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그런 큰 이쪽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해보면서 더 이상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쓴 글은 대통령 기록관리 관련된 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연치 않게도 처음에 국가기록원 취직했을 때 대통령 기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슨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연락하지 마시고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쓴 그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현실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 중에 당시에는 자료관이라는 명칭을 썼죠. 그래서 저는 그 자료관 명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록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관으로 써놨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용어와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기록물 관리관을 갖다가 의무화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당시에 모든 기록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열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또 참여정부에서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과제가 다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무슨 글을 쓰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써야지라고 하는 강박증 같은 게 이제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록학 논문을 쓰고 한참 있다가 2006년도 무렵에 무슨 국가기록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내용을 갖다 정리한 글이 오래간만에 쓴 글입니다. 제가 주로 쓴 그런 글들은 대부분 다 국가기록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일도 했었고, 그러다가 여기도 이제 노동 이런 건 좀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노동운동, 노동자 그런 쪽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한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아카이브라도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마침 그때 노동자력세 한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기관을 소개할 겸 해서 이제 글을 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청은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있었던 기관인데,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된 글을 썼지만 대체로는 체제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일상 아카이브와 관련된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201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됐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학부 강의를 하는 저희가 있었는데 생활사의 이해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사를 갖다가 이렇게 교과목 개요는 그 강의를 하셨던 그 원래 하려고 했던 분의 의도는 조선시대 생활사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조선시대를 모르니까 저는 여기 일제시대 생활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자료도 만들고 뭐 하다가 보니까 뭔가 고민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생활사만 하면 안 되고 생활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록의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찰나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균관대학교에 아무튼 적을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실천연구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최규진 선배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활사에 또 일정한 관심과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쭉 어떤 것들을 달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논문 파일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제 인식의 지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나 노동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아카이브를 만들고 어떤 기록을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제가 사실은 2003년에 이 책을 국가기록관리 이론과 실제를 쓰고 나서 증보판, 개정판을 내라는 얘기를 2007년도, 6년도 무렵부터 이렇게 주변에서 들었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책을 써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게으름 탓이겠죠. 근데 뭘 못했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어떤 결과물에 그런 어떤 생각에 이 방향 전환을 해준 글이 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책을 이렇게 이제 뭐 하나 써보려고 이제 하는데 제목이 기록관리 민주화, 민주주의 시대 기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민주주의 시대 기록은 이런 일상 아카이브와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지 과거에는 이제 공기록 중심으로 어떤 그 기록관리를 사고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개인 또는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기록들, 그 다음에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을 남기는 쪽으로 국가가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이고요. 동아시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저술 출판과 관련된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동아시아를 비교하는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을 갖다 비교하는 그런 과제를 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막 글을 써야 돼요. 왜냐면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건 책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써본 게 기록 공동체와 관련된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넘어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 이런 것도 이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문화유산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주요한 테마는 일단 아카이브하고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는 아카이브가 또 발전할 수도 있지만 아카이브 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기록 연구사가 공공기관에 전혀 없다가 지금은 수백 명이 됐죠. 그러한 어떤 맨파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학계의 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한 틀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문제와 아카이브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제가 정말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글도 써보고 여러 가지 실천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가올 5년의 과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겨울에 한 수십 년 동안의 컴퓨터 파일을 갖다 이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예전부터 뭐 좀 학습도 해보려고 하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이론 문제, 이런 거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카이브와 관련되어서 문화의 문제를 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카이브와 문화 또는 문화정치와 관련된 주로 이제 문화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문화유산기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는데 모든 기관의 성격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관료들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국립중앙 도서관장도 행정직들이 다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럼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정보정책관과 박물관하고 합쳐져 있는 바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뭐 서구의 모델은 꼭 아니지만 문화적인 어떤 시대가 와야 되고 그런 문화의 기반은 이런 문화유산 기관들이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게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아마 그런 글을 하나 쓰면서 문화유산 기관의 무슨 발전 전략 비교하는 걸 쓰면서 문화유산 기관의 그런 것들을 진흥하는 그런 진흥법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엄청 발전해 있다, 도서관이 엄청 발전해 있다고 한다면 기록관도 아카이브도 발전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이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함께 협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제고요. 또 기록학하는 쪽에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고요. 제 연구 주제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카이브한 용어를 최근에는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기록학 학문을 잘 모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학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중화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대중화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한열 기념사업회 기념관과 같은 곳을 우리가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카이브와 기록관리나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학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논문을 검색하면 아실 텐데 오학영 선생이 쓴 책이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어린 학생들에게 읽혀도 될 만한 글인 것 같은데 그런 글들이죠. 그런 글들을 써서 기록학을 또는 아카이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학문적인 어떤 시민권을 갖다가 이렇게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기록학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과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5년 안에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동연구. 왜냐면 그냥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저희가 역사학하던 시절에는 그런 공동연구와 관련된 어떤 열정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같이 어떤 테마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물들이 논문이나 책자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혼자 하는 공부보다 같이 하는 공부가 훨씬 재밌습니다. 왜? 일단 세미나 끝나면 술 그래서 그런 공동연구의 풍토 이런 것들이 학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회장을 제가 맡게 되면서 올해 최근에 이제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영남 선생 아시죠? 한신대에 계시는 이영남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반을 이제 학회에 만들게 됐어요. 다음 달쯤에 아마 공지가 이번 달 공지가 되어서 다음 달쯤에 첫 모임하는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다 아마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기록학, 기록학 강범론 연구단.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외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한 수십 년, 이렇게 수십 년까지 아니라 한 10년 정도 축적되면 기록학자가 한국에서도 아마 세계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학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그 현장의 상태가 좀 더 개선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 오래 했죠 지금. 그죠? 저는 딱 한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한번이만 기록학의 학문적인 독립성, 정체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앞에 이제 대중화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본고 가지고 제가 쓴 책을 갖다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어디가 있죠? 문헌정보학 쪽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고학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문헌정보학의 하위 학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헌정보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문헌정보학이랑 고학학은 다르죠.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만큼 학문적인 어떤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록학을 학문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것은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관련이 있긴 한데 그만큼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저도 뭐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석사 논문을 마치고 나면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연구사가 다 됩니다. 거기까지는 매우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기록학을 갖다가 이제 대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그 어떤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정도 됐거든요. 연구사 됐을 때인데 연구사들 중에 기록학 연구나 기록관리 학회지나 이런 데에 논문을 실은 사람들이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몇몇 사람들 말고는 석사 논문 이외에 한 편의 논문을 쓴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석사 논문으로 끝났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의식 아니면 또 다른 관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이 공간에서는 10년이 지나면 옛날에 배웠던 건 쓸모없게 될 수도 있어요. 새롭게 배우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면 나름 이제 그런 성과가 축적되면서 기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으로부터 또 시민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독립성,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문제제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고민을 나누는 글도 쓰고 뭐 그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년은 굉장히 짧거든요.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조직으로는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를 분류해 보니까 일하고 연구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다 개인적인 일들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토요일날 귀중한 시간이니까 그럴 것 같아서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일 속에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제가 생각해 머릿속에 맴맴도는 게 한 7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삶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날 오후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아무튼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덕권 선생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학부 다닐 때 2008년, 9년 그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한테 가서 저 기록관리학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봤더니 저한테 3권의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에세이에서 나온 기록의 이해 이승호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책이었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개정판 그 보라색으로 된 기록관리를 보시겠지만 그것의 첫 편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박건원 선생님이 쓰신 그 한국 기록 국가 기록 관리
쉽지 않은 책이었어요. 사실 그 앞에 두 책은 너무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거라서 제대로 읽지 않았을 뿐더러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기록관리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고 올바른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을 보고 기록관리 한쪽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생님이 지난 10년 그리고 현재 10년 앞으로 5년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책을 쓰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자가 좀 불편해서 허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고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